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고아가 된 지 1년째라 부모님 생각에 베개를 적시는 날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부모님을 뵙는 날 부모님은 저를 보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걸 알기에 여태까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떠나신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자식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20대 초반일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벌써 8년 전이지만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암에 걸리면 절망하고 무서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치되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저희 어머니도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못 채우시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첫 출근을 하게 된 날,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나간다니까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아빠 오늘 잠 못 잔 거 아니야? 너 첫 출근인데 든든히 먹여야지. 이래야 나중에 엄마 볼 낯이 있지. 아빠 혼자 나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런 거 안 해줘도 아빠는 엄마 볼 낯 있어. 너희 엄마가 있었으면 날밤 꼬박 새서 진수성찬 해줬을 거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자랑인 딸이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 역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도 이를 악물고 직장 생활을 버텼죠. 퇴근하면 늘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몸 상태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집으로 오곤 했었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 맞춰 면도도 하고 깔끔하게 계셨었거든요. 내가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했잖아. 몸도 안 좋은데. 나는 너희 엄마랑 똑 닮은 거 알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 볼 때마다 엄마 혼자 너 낳은 것 같다고 했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아빠도 멋지게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엄마한테 한 소리 안 들어. 또 그 소리야? 나중에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엄마한테 아빠 혼내지 말라고 할게. 아빠가 먼저 가서 엄마랑 못 보낸 시간 보내고 있을 테니까 너는 아주 천천히 와. 걱정돼서 한 소리 하면 아버지는 매번 장난을 치며 얼버무리곤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을 퇴근하면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죠. 남들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텼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야속하게도 저에게 하나 남은 아버지마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던 날 담담하게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웃으며 다가오며 건넨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으로 내린 결심을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은 얼마나 받는지 알아봤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남편은 제 앞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푸념을 하는데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왔을 때 남편은 32살이었고 그 당시 중소기업에서 월급 350 정도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보다 20만 원 적은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죠. 둘이서 600 이상 벌었으니 생활에 부족함이 없기도 했었고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신혼부부 대출도 잘 되어 있고 모은 돈도 있어서 우리 힘으로 집 마련할 수 있어. 대출 받아야 하는 거잖아. 아빠 혼자서 어차피 돈 쓸 곳도 없어. 그리고 너희가 힘들게 돈 벌어서 대출금만 갚는 거 보면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빠 쓰고 싶은데 쓰고 그러지. 아빠 쓸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네가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모습 보면 아빠는 당장 엄마한테 가도 좋아.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가야지. 그렇게 저희는 큰 대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해왔기에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며 너무 지쳤다고 하는데 남편을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돈 때문에 힘든 이유는 저희 아버지나 저 때문이 아니라 시누이 때문이었거든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이 많았고 결혼을 일찍 해서 애들이 좀 큰 편이었어요. 시누이 첫째 아들이 초등학생 다닐 때 갑자기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나섰고 시누이는 본인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카페 알바를 하며 부업도 알아보곤 했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루는 시댁에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운동한다는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박서방 놔두고 왜 네가 나서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박서방한테 밤에 대리를 뛰든지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내 남편 공무원인 거 잊었어? 다른 일 하다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따박따박 연금 받을 생각에 공무원이랑 결혼하긴 했는데 가져오는 월급 보면 한숨만 나와. 그래서 카페 알바 말고 또 뭐를 더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카페로 주문 들어온 것들 중에서 가까운 거리는 내가 배달 가는 것 정도야. 그런데 배달비가 아주 쏠쏠하더라고. 시누이가 카페 알바랑 부업을 하며 본인 아들 뒷바라지를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긴 했지만 매번 관리를 해오셨기에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도중 쓰러지는 바람에 같이 계셨던 직장 동료분께서 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가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희 아빠는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셨어요. 결혼하고 2년째 되는 해라 슬슬 저희도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2세보다는 당장 내 아버지를 챙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누이랑 같이 사업을 할 거라고 통보해버리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뒀다고? 누나가 부업으로 배달일 했던 거 기억나지? 주로 PC방을 자주 갔었는데 차라리 나랑 누나랑 같이 음식 만들어주는 PC방을 해주면 대박 날 거라고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길래 내가 그러자고 했지. 자리 잡느라 시간도 걸릴 거고 바빠서 장인어른 자주 못 뵈도 이해해줘. 사업을 꼭 해야 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지. 형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사업 한번 해본 적 없잖아. 누나가 카페 알바해서 웬만한 카페 음료는 만들 수 있고 PC방은 컴퓨터만 마련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회사 그만둔다는 소리도 이렇게 통보식으로 할 수가 있어? 내가 이걸로 돈 많이 벌면 장인어른 병원비는 걱정 없어. 저희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친정아버지 병원비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회사 다니랴 친정아버지 챙기랴 정신이 없었을 때라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며 넘겨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편 쪽 일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과 시누이가 시작한 사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PC방을 만들었다면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둘이서 PC방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시작됐거든요.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한 장소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말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의 제약들이 생길 때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PC방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자만 몇 달 동안 이어지게 됐고 그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괜히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어요. 너는 얘가 사업한다고 할 때 제대로 말렸어야지. 네가 사돈 어른만 챙기느라 얘한테는 관심도 안 주니까 얘가 이런 거잖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형님이랑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형님이 남편 꼬신 거잖아요. 이제 내 딸 탓하는 거야? 내 딸이 어떻든 자기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그런 건데 우리 아들은 사돈이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저희 아빠 병원비를 남편이 내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탓을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이랑 딸한테 뭐라고 하셔야죠. 본인 자식들 탓을 하자니 자기 손가락을 깨무는 것 같이 아팠는지 아무 상관없는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어줄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게 왜 제 탓이냐고 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계신다고 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도움을 주는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뭐만 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상에 오래 계셔서 그렇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지 3년째 되는 해였어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괜찮으시잖아요.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때보다 체력이 많이 약해지시기도 했고 이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같이 듣던 남편은 저에게 은근슬쩍 친정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당신이 받는 상속액은 어느 정도 돼?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대출이 없으시다고 했었지? 그게 왜 궁금한데?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식이야 당신 하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할 정도면 당신도 이제 장인어른 보내드릴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친정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도 알렸는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찾아와서는 친정아버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사돈 오늘 내일 하신다며? 병원에 계신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 그럼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산은 해봤어? 애들 사업하느라 돈도 많이 날렸고 지금 우리 아들 상황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사돈 유산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어? 빨리 알아봐야 병원비도 걱정 없지. 처음에는 저희 친정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돼서 찾아온 건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처럼 친정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 마음이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제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유산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돈이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니? 그거 다 너희가 갚아야 하면 부담이잖아. 그런 거 걱정 안 해주셔도 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지. 자식이 너 하나인데 준비를 안 해놓으셨을 리가 없지. 얼마 정도 떨어진다니?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보니까 간당간당 하신 것 같더만. 너는 걱정해줘도 난리니? 아이, 이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지. 심성 좀 곱게 써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집에서 내보내고는 남편을 잡았어요. 저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희 친정아버지 상황을 흘렸기 때문이 뻔했으니까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나한테 오셔서 돈돈거리시는 건데?
이번에 장인어른 병원 다녀왔다고 하면서 조만간 가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눈 감는다는 게 너희한테는 좋은 일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남편은 제가 예민한 거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친정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기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나니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장례 준비가 한두 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를 보내드릴 때에도 성인이긴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따로 할 일은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남편은 도와준다고 했지만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그렇게 비싼 걸 한다고 그래. 그냥 이 기본으로 해도 돼. 장인어른 검소한 편이었잖아. 가시는 길이라도 좋았으면 해서 그런다. 왜?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아빠한테 관심을 보였다고 이 난리야?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괜히 헛돈 쓰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 돈으로 우리 아빠 장례식 한다고 했어? 당신 돈 하나 안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장례를 준비하는 내내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걸 굳이 해야 하냐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보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죠. 4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조문객분들이 오셔서 또 한바탕 눈물을 쏟고 아버지 친한 친구분들을 뵈면 또다시 아버지 생각이나 눈시울이 붉어졌거든요.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보내고 나니 허탈하기도 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어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어? 뭐? 또 그 얘기야? 왜 그렇게 돈돈거려? 나 누나랑 같이 사업하면서 빚이 3억이 생겼거든. 남편은 저에게 신우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긴 빚 3억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갚아달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돈거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남편은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더 대출을 못 받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리모델링 때문인 것 같아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나보고 대라는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상속액 꽤 받았을 거 아니야. 2억 정도만 보태줘. 내가 그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야? 절대 못 주니까 그 사업을 접든 그냥 지금 상태로 운영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맡겨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절대 안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사업이 왜 망했는데? 당신이 장인어른 때문에 정신 팔려서 그런 거잖아. 지금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사업하라고 떠밀었니?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내 탓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 와이프가 돼서는 와서 돕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내가 하는 사업에 관심이라도 가졌어? 내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잖아. 당신만 제대로 도와줬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 당신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망하지도 않았겠지. 형님이랑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든가 해. 남편은 제가 본인 사업을 제대로 돕지 않았기에 가게가 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누군가의 탓을 할 순 있어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기도 하고 속 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말린 저에게 탓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말에 저도 참지 않고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당신 회사 그만두고 형님이랑 가게 차린다고 했을 때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 그냥 통보해버렸잖아. 그때는 빨리 자리 잡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당신이 맨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그랬지. 그래도 어떻게든 말을 할 순 있었잖아. 애초에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가 사고친 돈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 안 그래도 마음 심란한데 남편이 벌집을 쑤시듯 제 마음을 후벼놓았죠. 제가 윽박지르니 남편도 더 이상 친정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겠지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가족이 돼서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어차피 너 가족도 없잖아.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우리 아들이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잘 안 된 거니 너가 좀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면 어떡해? 저한테는 남일이니까요. 남편이랑 형님이 사업하다가 망한 걸 왜 저희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갚아요?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나한테 돈만 있어봐라 진작 도와줬지.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돈 마련해서 보태줘라. 저한테 맡긴 돈 찾아가듯 시어머니도 남편과 시누이한테 돈을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요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정리도 할 겸 며칠 동안 친정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정리하고 구석구석 청소도 해놓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와 있었더라고요. 남편처럼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에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막 집에 들어온 저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가족 간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나랑 누나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당신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또 그 인테리어 일이야? 내가 당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도 난리쳐서 리모델링 비용 줄였어.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만 도와줘. 그게 날 위해서 줄인 거야? 내가 말했지. 나 돈 한 푼도 못 줘. 남편이 다른 곳에서 만든 빚을 가족이라면 갚아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게 도대체 왜 가족 간의 최소한의 도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은 인심 써주듯이 말을 했고 그 모습에 저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친정아버지 유산이었기에 그걸 다 남편 빚 갚는 데 쓰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와줬겠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부를 때에도 사업 핑계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귀찮아하기만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친정아버지는 본인이 곧 갈 거라는 걸 아셨는지 저와 남편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태가 좋았을 때였다면 저도 남편에게 한번 같이 가자고 권유 정도만 했을 테지만 그때는 예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죠. 당신 우리 아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인사 한번 드린 적 없잖아. 이번에 같이 가자.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해.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사업하느라 정신없다고 했잖아. 이따가도 일하러 나가야 해. 하루 온종일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정도만 같이 있는 거잖아.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요즘 그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뭘 그렇게 가 있어. 잘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자리라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와이프가 돼서 그렇게 내 속을 뒤집어야겠어?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아버지 병원 같이 가자고 이렇게까지 말한 적 있어? 병원에서도 마음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나서서 병문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말했지. 사업 시작하게 되면 장인어른 못 챙겨드릴 거라고. 그리고 딸인 당신 얼굴 보는 게 좋지. 사위인 내 얼굴 보셔서 뭐 하겠어. 당신만 다녀와. 남편은 3년 동안 친정아버지 병문안 한 번 온 적 없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친정아버지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이 바쁜 거라면 이해라도 해보겠지만 친구들 만날 건 다 만나고 동창회도 다니곤 했었거든요. 아픈 장인어른 보는 게 불편할 순 있지만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장인어른이 얼굴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었는데 친정아버지 병실 한 번을 안 가더니 이제 와서 친정아버지 유산을 탐내는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억은커녕 돈 한 푼 주는 게 아까웠거든요. 신우이는 저랑 제 남편의 눈치를 힐끔 보고는 거실 바닥에 사진을 펼쳐놓았습니다. 옳게 이거 한번 봐봐. 우리가 너무 PC방처럼 꾸며놔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카페들처럼 꾸며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봐봐. 아니요. 제가 봐서 뭘 알겠어요. 하시고 싶으시면 둘이서 사업 시작했을 때처럼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신우이가 보여준 사진은 한눈에 봐도 유명한 카페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서울 유명한 카페는 다 다녔다고 하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올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유산 정리는 해봤어? 장례식도 끝났잖아. 금액은 어느 정도 돼?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유산이랑 이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힘들면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어? 신우이의 말에 남편은 옆에서 바람잡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한테서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낼 목적이었던 것 같아 보였죠. 누나가 이번에는 더 많이 알아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지. 예전에는 장인어른 병원 다니는 것 때문에 못 도와줬어도 이제는 다르잖아. 당신한테 누나처럼 돌아다니면서 알아봐달라고 하지도 않아. 저번에는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시작한 것 같아서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이제는 정말 잘해볼 수 있어. 이 리모델링도 진짜 사정사정해서 돈 깎은 거야. 옳게 한 번만 도와줘.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리모델링 할 돈만 보태줘. 그게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잖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살면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신우이한테 저 잘 부탁한다며 선물도 이것저것 해주시곤 했었어요. 신우이도 저희 아버지 상황 뻔히 알고 있을 때도 저희 아버지 괜찮냐며 병문안 한 번 온 적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서운한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을 넘어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돈을 준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집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대답에 남편은 화색을 띠며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해줄 거지? 당신 그냥 하는 말 아니지? 알겠어. 당신 말대로 최소한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만 얘기해. 진짜로? 지금 당장 돈 보내주는 거야? 얼마 보내줄 거야? 최소한이면 1억? 그 큰 돈이 지금 나한테 어디 있겠어. 정리해서 알려줄게. 그 자리에 있으면 돈으로 저를 들들 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를 당장 피하는 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우이와 남편의 신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할 사위도리는 한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라는 남편을 보며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변호사와 한참을 상담하고는 서류를 받아들고 다음날 남편 앞에 통장을 꺼내놨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집어들고는 신나서 웃기 시작했어요. 얼마 들어있어? 장인어른 재산이 얼만큼이야? 꽤 많으면 최소한만 주지 말고 넉넉하게 줘. 내가 잘 돼야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그거 열어보기 전에 이거 먼저 봐. 웬 서류야? 뭐 이 돈 받고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야? 당신도 참 가족끼리 별걸 다 한다. 남편은 제가 어떤 서류를 건네받았고 저는 그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준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출력한 서류들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대출까지 받은 정황들을 확인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친정아버지가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걸 신경 못 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리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 점을 노렸던 것이었죠. 남편에게 서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니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형님이랑 가게 한다고 돈 보낸 내역들이야. 네 주제껏 보냈어야지. 돈 없는 와중에 대출도 받았더라? 이건 어떻게 알고...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많이 투자해야 얻는 게 많은 거지. 이건 왜 가져와서 난리야. 돈 주면서 생색내고 싶은 거야?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당신 이러면 재산 분할할 때 나한테 돈 더 줘야 돼. 그런데 합의 이혼으로 갈라서면 내가 위자료는 따로 안 받을게. 어떻게 할래?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야. 남편은 제 말에 통장을 열어 확인해봤고 텅 빈 잔고와 제 입에서 나온 이혼 소리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혼? 당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장인어른이 뭘 얼마나 남겼길래 이혼을 하겠다고 이래? 나 이혼 절대로 안 해. 너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와? 뭐? 당신한테 얘기 안 하고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나 좋자고 그랬겠어? 다 장인어른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남편은 또 저희 친정아버지 병원비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저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준비한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렸죠.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별로인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너는 양심도 없냐? 내 마지막 아량이야. 내가 가져온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나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 그렇게 알아. 너 지금 나한테 돈 빌려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장인어른이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 야, 너 말 잘했다. 네가 우리 아빠 위해서 도대체 뭘 해준 게 있다고 매번 우리 아빠 핑계대는 건데. 장인어른 병원에 누워 계신 것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신경 하나도 못 쓰고 나 사업하는 것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 장인어른 유산 정리하는 대로 돈 보내줬을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저희 친정아버지만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돈 달라고 할 때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 변호사분이 먼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에는 공용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돈을 넣어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시누이랑 사업을 한다고 한 날 이후로는 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 혼자 생활하는 비용 정도는 월급으로도 충분했기에 남편에게 따로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친정아버지 병원비에 쓰려고 물어보는 거냐고 난리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둘이 공용 통장을 만들면서 공인인증서를 서로 공유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되시는 분께 꽤 큰 금액을 자주 보내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아, 형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럼 왔다 갔다 한 목록이 있어야 하는데 보내기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꽤 많이 받으셨네요. 집은 공동 명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버님 유산은 재산 분할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데 지금 남편분은 생활비를 내신 게 하나도 없기에 재산 분할을 주장하실 수가 없어 보이네요. 심지어 대출도 많이 받았고 유책 사유 또한 남편 쪽에 있기에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분의 설명을 들으며 남편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는데 그때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남편 혼자 모으던 적금을 깼을 때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돈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었기에 남편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랑 같이 모은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큰 돈은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돈 쓸까봐 미리 돈을 빼돌린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의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알지 못했기에 돈이 없어진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여기 있던 우리 돈 못 봤어? 내가 다른 곳에 놔둘 리가 없는데? 아, 그 돈? 사업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해서 내가 가져다 썼어. 그런데 그 돈은 왜 찾아? 장인어른 병원비 보태려고? 아니, 이번에 이율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넣으려고 했지. 당신은 그 돈을 쓰면 쓴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돈도 아니고 같이 모은 돈이잖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말한다고 하고 잊어버린 거였어. 남편은 같이 모은 돈이 친정에 들어가게 될까봐 미리 빼돌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왜 찾는지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남편이 이렇게 본인 돈을 사수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도움을 주셨으면 주셨지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꺼내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혼자 생활하시면서 모은 돈도 적지 않았기에 저 역시 남편이 돈 때문에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너무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아직도 안 좋아? 당신 퇴직금을 다 넣었는데도 돈이 부족해? 그 정도면 그냥 빨리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투자한 만큼 버는 거야. 찔끔찔끔하면 오히려 돈만 쓰는 거야. 그런데 장인어른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당신 월급에서 내는 거야? 무슨 내 월급에서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에서 내고 있어. 내가 내고 싶어도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우리 아빠 병원비로 우리 돈을 가져다 쓸까봐 본인 적금은 물론이고 퇴직금, 집에 있는 현찰까지 다 들고 나간 것이었어요.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가져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을 가져갔었더라고요. 제가 친정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없을 틈을 타 시누이와 남편 둘 다 제 돈을 몰래 가져가서 쓰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3천만 원, 시누이에게는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위자료?
심지어 우리 딸한테 네가 돈을 받을 게 뭐가 있어? 형님이 남편 꼬셔서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갖고 가셨거든요. 거기에 제 것도 있어서요. 헤어지는 마당에 받을 건 받아야죠. 뭐? 우리 아들한테 재산 분할도 안 해준다며? 안 그래도 힘든 애들한테 그 돈을 기어코 받아야겠냐? 남편이 뭘 해왔거나 생활비를 보탰어야 재산 분할을 받죠. 뭐 한 게 없으니 못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둘이서 저희 아버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뭐 하나 한 거 없으면서 유산 탐내는 거 보니까 저도 악착같이 받을 건 받아야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윽박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 편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호통치던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애들 형편 딱 하니 그냥 넘어가라며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들인데 제가 좋게 끝낼 이유가 없잖아요. 됐다고 다 받아낼 거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면 전 시댁 식구들은 물론 전 남편을 다시는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아니, 나를 찾아올 일이 있어? 나 한 번만 살려줘. 누나가 내 돈을 다 가져가고는 내 연락도 안 받아. 당신 우리 누나랑 연락한 적 없어? 내가 전 남편 누나랑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남편은 저를 붙잡고는 저랑 이혼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모로 충격적이더라고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리모델링 하는 돈도 없고 그래서 누나가 그냥 가게 폐업한다고 했었거든. 그리고 내가 넣은 돈 일부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돼. 그럼 변호사를 찾아가든가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당신 연락을 받을지도 모르잖아.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누나한테 연락 좀 해줘. 남편이 신우이랑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도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시작했기에 저는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신우이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 정리를 해도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저보다 더 가혹하게 연을 끊어버렸더라고요. 자기 동생한테 돈 한 푼 주기 싫어서 그러는 신우이 모습을 보며 이게 가족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였죠. 당신 나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하나도 안 하고 위자료도 받았잖아. 나 집 보증금이라도 구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줘. 누굴 탓하겠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다시 한 번 더 나 찾으면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가 이렇게 빌게.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봐주라.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는 사람 통해서 신우이 근황도 알아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동생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받으려고 했던 돈은 본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혼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져서 결국 전 남편이랑 하던 PC방을 정리하며 받은 돈으로 본인 사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생한테 어느 정도 돈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돈 앞에 매정한 두 남매를 보며 남편이 그렇게 말한 가족 간의 도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에 고아가 된 기분이지만 그래도 기생충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외롭더라도 혼자로 지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혼하는 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른 놈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사는 걸 더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부모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